반갑습니다. 돈쌤입니다. 시장 참 힘들죠. 뭐 시장이라는 게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는 거. 사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주식 투자를 하는 것인데 변동성이 전혀 없으면 투자를 왜 하겠습니까? 뭐 예금과 똑같은 것이니까요. 문제는 이제 변동성이 너무 좀 심하죠. 지금 같이 왜 갑자기 이렇게 그림이 바뀌었냐라고 보면 물론 뭐 계절성인 것도 있겠고 뭐 전반적으로 9월에는 좋지 않았고 대선에 관련된 불확실성도 높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지금은 매크로의 변수가 하나 바뀌었잖아요. 예전에는 금리 인하를 언제 할 것이냐였는데 금리 인하가 이제 기정사실이 되면서 판이 바뀐 겁니다. 판이 바뀌다 보니까 물가는 내려가는데 금리를 동결하고 있는 상황은 긴축적인 상황이잖아요. 그죠? 꼭 금리를 인상한다고 해서 그것만 긴축이라고 볼 수는 없죠. 그죠? 물가가 내려가면 거기 맞춰서 낮춰야 되는데 기준금리가 그대로 동결하고 있으면 그건 긴축인 겁니다. 긴축이 베이스인 시장하고 이제는 금리를 인하하겠다고 하니까 긴축은 약해질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이제 여기선 얘기가 바뀌어지니까 지금까지 살 수 있었던 동력, 기업의 이익 전망치라던가 이런 것들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그 금리 인하가 결정되기 전에 예상한 거잖아. 보통 예상을 한 1년치 정도 하잖아요. 12개월 선행을 하니까 그 전망치는 지금은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요거 이해되십니까? 7월 달까지는 기업의 이익 전망치가 점점 올라가면서 주가도 따라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사실 주가가 올라갔지만 밸류가 비싸졌다고 보기도 어려워. 왜? 이익이 올라가면 갔고 그 이익이 올라가는 것만큼 주가가 갔으니까. 근데 이제는 그게 인하의 시기로 넘어왔기 때문에 그때 계산했던 이익 전망치가 시장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걸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르기가 힘들게 됐고 이게 만약에 내려갈 거라고 판단이 되면 빨리 팔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원래 매크로의 방향이 바뀌면 기존의 이익 추정치를 믿지를 못하게 되니까 뭔가 계산이 안 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주가가 빠졌는데 저가 매수를 들어올 타임인데 지금은 이익 전망치에 대한 그 신뢰도가 떨어지니까 저가 매수가 맞는지 확실히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매수세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매수세가 없다는 거는 이제 호가창에 호가가 텅 비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냥 늘 나오던 매도세에 의해서도 하락에 취약해지는. 그러니까 뭐 매수 호가도 꽉 차 있고 매도 호가가 꽉 차 있어야 그 가격이 신뢰도가 높아질 텐데 매수세가 실종되니까 그냥 호가창에는 텅텅 비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뭐 예전에는 1% 정도밖에 빠지지 않을 만한 그런 매도세에도 4~5%씩 빠지는 거예요. 그냥 그 호가를 다 누르면서 내려가 버리니까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많이 빠졌음에도 싸다는 판단을 못하니까 여전히 매수세는 못 붙고 한쪽이 약해져요. 매수 매도가 만나야 거래가 터질 텐데 매수가 약해지고 거래만 나와서 가격을 밀어버리니까 당연히 거래는 마르고 그리고 하락에 취약해지는 그런 시장이 된 거죠. 그래서 지금이 그렇습니다. 일단 8월 5일로 한번 가봅시다. 8월 5일날 갔던 게 그때 실업률이 예상치를 상회하면서 급락을 했었잖아요. 그 뭐 샤메 법칙이니 뭐니 하면서 최근 실업률 상승이 1년치 평균보다 어느 정도 빨리 돼서 특정 그걸 넘어가면 경기 침체가 왔다는 경험적인 통계를 가지고 이제 그 선을 밟았다 라고 해야죠. 미국 경제가 갑자기 침체를 간다고 해서 시장도 빠지고 난리가 났다가 그래서 뭐 연준이 뭐 금리 인하뿐만이 아니라 뭐 0.5bp 정도의 B컷이 필요하다, 자이언트 컷이 필요하다, 아니다 긴급 회의를 해가지고 지금이라도 당장 내려야 된다는 주장을 하신 분도 계시고 뭐 그랬다가 또 지표가 그럴 정도는 아니야라고 해서 돌아왔고 뭐 우리 코스닥은 뭐 거의 뭐 답이 없고 코스피도 뭐 절반 이상은 좀 되돌린 상태고 나스닥이나 S&P 같은 경우는 거의 정고점 다우는 심지어는 정고점을 벗겨냈잖아요. 다시 반등할 수 있었던 이유가 8월 달에 고용 지표가 나쁘게 나와서 우리가 경기 침체 우려감에 한번 몸서리를 쳤는데 그게 꼭 경기 침체가 아니라 텍사스나 이런데 허리케인이 불어가지고 날씨 탓 때문에 좀 빠진 게 있는 것 같다라고 됐잖아요. 실제 실업수당 신청 건수 흐름을 보면 시카고가 왔다 갔다 하는 거 보니까 그러면 이제 허리케인이 때문이었구나. 우리가 너무 오바를 했네 라고 해서 좀 거의 전고점까지 끌어올린 거예요. 그랬는데 새벽에 ISM 제조업 지수가 나왔는데 거기서 가장 중요한 헤드라인이야. 헤드라인 0.3 정도 하회를 했는데 뭐 그래도 세부적으로 좀 괜찮으면 괜찮을 텐데 세부 지표 5개 중에 중요한 게 신규 수주하고 생산을 보잖아요. 이 두 개가 하락을 주도했어요. 그러면 헤드라인도 안 좋은데 내용도 안 좋다. 이 말은 뭐게? 그러면 허리케인 때문에 잠깐 안 좋은 게 아니라
그냥 허리케인이 약간 거들었을 뿐이고 경기는 계속 나빠지고 있는 거였나? 허리케인 효과가 지나가면 돌아올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닌 건가? 그래서 허리케인 핑계를 더 이상 댈 수 없게 되니까 시장이 다시금 또 하락을 하게 된 것이고, 그러고 나와서 그 졸트라고 아시죠? 채용 공고. 원래는 그게 많이 나오면 고용이 너무 강하다, 금리 인하를 안 할 것 같다 해가지고 하회하는 게 호재였는데 거꾸로 이제 채용 공고가 줄었다. 허리케인에 대해서 핑계를 못 대는데 채용도 줄었네? 진짜 경기 침체인가? 라는 거는 가 돼버려서 한 번 더 발작을 일으켰던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 허리케인 핑계만을 대기에는 7월 달에는 미국도 허리케인 피해가 많기 때문에 계절 교정을 하면서 다 희석되기 마련이고요. 근데 이제 지금 와서 놓고 보니까 도매 재고라든지 이런 세부 지표를 보니 허리케인이 오기 전인 6월에도 제조업 경기가 계속 안 좋았었구나 된 건데, 전고점을 이겨내려고 하면 빠졌던 거에 오해를 풀고 새로운 거, 오해가 풀렸으면 원래대로 돌아온 거잖아요. 근데 그 전고점을 넓히려면 우리가 오해를 한 걸 넘어 사실은 더 좋은 거였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하필 주가도 꽤 많이 반등한 구간이었다 보니까 좀 밀렸던 것이죠. 제가 이걸 왜 갖고 왔냐면, 진단이 틀리면, 검사를 잘못해서 진단이 잘못 나오면 치료가 잘못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병원 가서 이제 검진을 해봅니다. 검진을 합니다. 경제의 체력이 어느 정도 되나. 근데 이제 여기가 중요한 고용이겠죠. 근데 고용을 우리가 얼마 전에 23년 4월부터 24년 4월까지 1년 동안 고용이 굉장히 뜨거운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82만 개 정도가 오버해서, 그러니까 뜨거운 게 아니라 좀 미지근한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검진해서 결과가 약간 오진이 나온 거죠. 그러니까 그 온도계가 고장난 거야. 그냥 약간 미열이 있는 건데 고열이 온 것처럼 돼가지고 해열제를 엄청 때려 박은 거죠. 지금 그 상황이 된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해열제를 너무 친 게 다른 걸로 허리케인 때문이다 이런 것 때문이다 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이런 식으로 된다면 허리케인 때문은 아니고 실제 경제 나빠지고 있었고, 그리고 우리가 지난 1년 동안 보고 있었던 고용이라는 거는 온도계가 잘못돼서 실제보다 높게 측정이 됐고, 그러면 연준은 그걸 보고 지금까지 금리 인하를 밀었기 때문에 지금은 실제 경제보다 굉장히 긴축적인 금리를 꽤 오래 동결해 온 거잖아요. 그러면 약을 너무 센 걸 썼으니까 약 때문에 몸이 맛이 가겠구나, 두려움이 생긴 게 지금 최근 시장의 흔들림의 기본 원인입니다. 그래서 연준도 빨리 낮춰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연준 더 이상 동결 얘기는 죽어도 안 합니다. 오히려 그 인상 가능성을 비추는 건 하는 있죠. 놀랍습니다. 연준이 가장 매파까지도 금리 인하를 공언을 하고 있는데, 총재는 아니지만 굉장히 영향력을 끼치면서도 비둘기파적인 금통위원이 부동산 얘기를 하면서 금리 인상 가능성을 얘기했다는 거는 약간 옆으로 새는 얘기지만 한국의 은행과 정부가 가계부채에 대해서 얼마나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좀 엿볼 수 있는 그런 대목이기도 하죠. 그래서 다시 미국으로 돌아오면 일단은 데이터 오류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오류도 허리케인이라는 외부적 요인으로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그냥 그러기에는 조금 희망회로가 아니었냐라는 게 최근 경제 지표의 움직임이고, 그래서 지금은 좋은 게 좋은 시기인데 경제 지표가 좋게 나오기가 조금 힘든 상황이 되다 보니까 시장이 엔비디아 같은 그렇게 초대형주도 크게 흔들리더라 라는 겁니다. 오늘 주제가 경기 침체가 아니라 경기 지연이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검은 수요일이 다시 나올 수 있었던 거, 그리고 엔비디아가 그렇게 10% 하락을 할 수 있었던 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습니다만, 일단 표면적으로 드러난 것은 ISM 제조업 지수가 예상치를 하회하고 중요한 세부 지표가 오히려 하락을 견인하면서 경기에 대한 우려감을 더 구체화시켰고, 그리고 엔비디아는 좀 말씀드렸던 그런 내부적인 이슈가 더 끌어내렸는데, 문제는 이 사단의 중심이 됐던 ISM 제조업 지수 지표 리포트를 풀러보면은 재밌는 멘트가 있어요. 보통 이제 각 그 산업 섹터별로 짧은 코멘트들을 이렇게 남기거든요. 근데 거기서도 이제 그 재미난 표현이 어떤 게 있었냐면, 흥미롭게도 주문은 감소했지만 문의는 늘어나고 있다. 그리고 고객들은 장비 구매에 대한 자금이 승인이 됐는데, 그러니까 사라고 승인이 됐는데 4분기까지는
프로젝트를 연기해달라. 그러니까 주문을 했는데 주문 취소를 하는 게 아니고 출하를 좀 연기시켜달라라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일단은 출하가 안 됐으니까, 그러니까 경제 지표에 따라서 주문만 들어오면 이거를 인식하는 지표가 있고 출하가 돼야 인식하는 게 있는데, 기본적으로 출하가 돼야 인식하는 게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반도체들도 이렇게 사이클을 타는 게, 잘 팔릴 때 엄청 풀어놨다가, 그러면 예를 들어서 HP가 삼성전자한테 DRAM을 100개 샀다고 쳐요. 그런데 생각보다 안 팔려서 그 100개를 재고를 소진하고 있어. 그래서 지금 DRAM은 소진되고 있지만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새로운 출하가 없잖아. 그러면 이제 그게 제로로 잡히거든요. 출하된 게 없으니까. 그런, 원래 다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에는 주문이 들어왔는데, 보통은 안 할 것 같으면 주문 취소를 해가지고 그걸 이렇게 캔슬레이션 빼서 발표를 하는데, 이거는 그 지연을 해달라. 파분기,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선거 끝나고 해달라는 거죠. 그럼 이거는 취소는 아닌데, 그렇다고 출하도 안 됐으니 일단은 지표는 빼야죠. 출하 기준이 많으니까. 근데 빼야 되는데, 그럼 이건 엄밀히 말하면 이번 달께 한 3달 후로 혹은 2달 후로 옮겨간 거잖아. 그럼 취소가 안 나오면, 취소가 그때는 실제보다 이번 달 주문한 거랑 지난달에 출고랑 같이 출고될 거 아니야. 그렇잖아요. 그럼 이거 진짜 이거 경기 침체 우리가 맞는 건가? 생각을 조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해볼 필요가 있는데, 그 가장 불확실성 여기 뭐 나와 있죠. 근데 지금 이때가 제일 불확실했죠. 트럼프 대세론이 갑자기 꺾이면서, 사실 트럼프가 총을 맞고 2번 움찔했었거든요. TV 토론에서 바이든이 치매를 확인시켜줬고, 그러고 나서 총기 피격으로 고점 갱신을 할 때, 그것 때문에 바이든이 사실 예상을 깨고 별탈 없이 내려오는 바람에 두 개의 드라마가 만나서 드라마가 서로 격차를 줄여나갈 때가, 이때가 불확실성이 극고조된 거죠. 심지어 역전되고. 그런데 해리스가 경제 공약을 내놓자마자 오히려 하락을 해서 다시 역전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제가 볼 때 해리스는 어쨌든 경제에 있어서는 조금 불리할 것인데, 어찌됐든 이 모든 산업들이, 여기 있는 고객사들이 주문을 미루고 출하를 미뤘던 거는 대선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예, 다 너무 극단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업하는 사람 입장에서 누가 되든 간에 거기 맞춰서 움직여야 되는데, 누가 될지 모르겠으니까 일단 지켜보자 된 거죠. 그래서 또 꽤 줄어든 것 중에 그 반도체 쪽에도 영향을 준 게, 건설 착공 중에 비주거, 그러니까 미국에서 지금 주택 외에 짓는 것들이 주로 AI 관련 서버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거든요. 반도체 공장, 그러니까 그 IRA법 때문에 미국에서 뭐 짓고 있는 것들이 주택을 빼면은 우리와 관련된 설비 투자가 많이 연관돼 있어요. 근데 이게 제법 빠졌습니다. 이게 빠진 게 딜레이 된 거예요. 일단 하던 것만 하고 더 추가를 하지 말고 일단 시간을 좀 끌어봐라. 왜냐하면 트럼프는 IRA를 폐지하겠다고 하는데, 지금 만약에 트럼프가 된다면 지금 더 이상 공장을 짓는 게 의미 없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지켜보자. 아까 되는 거죠. 것들이 그러면 이게 지연되면 우리한테 내고재, 중간재, 산업재 주문도 지연될 것이고, 그러니까 다 밀린 거예요. 지금 다 밀려버린 겁니다. 다 밀린 거고. 그래서 지금 경기 침체는 뭐 다른 게 아니라 이게 헤드라인이고요. 이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 신규 주문, 그리고 이거 생산이에요. 재밌는 게 작년 말쯤에 바닥 찍고 올라오다 다시 꼬꾸라지잖아요. 얘도 비슷합니다. 작년 말, 얘는 조금 더 일찍 선행하니까, 헤드라인보다 선행하니까 작년 한 여름 때부터 반등을 시작했다가 다시 꼬꾸라진 거고, 생산도 비슷한 모습인 거죠. 왜 다시 올라오다 다시 꼬꾸라지느냐? 이게 연준이 느려서인 거죠. 그러니까 연준은 금리를 동결했지만 물가는 내려가고 있었기 때문에 동결이 긴축으로 됐고, 그게 한 달, 2달, 3달 계속 물가는 내려가는데 금리는 그대로니까 긴축의 강도가 점점 좀 세지잖아요. 그러니까 경기가 다시 꼬꾸라지는 거죠. 이해되시죠? 요거 때문에 사실 경기 침체 우려감이 나온 거거든요. 이거는 연준이 나중에 빨리 속도만 따라잡아주면 되는 문제지, 물론 너무 연준이 늦게 간다면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될 수 있지만 아직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고요. 어쨌든 지금까지는 경기 침체가 긴축 때문입니다. 지금 경기가 꺾이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 꺾이고 때문에 이 주식시장이 끝나는 게 아니라 연준의 긴축 때문에 끝날 거예요.
지금도 그랬고 긴축이라는 얘기가 다 안 와닿으시는 거는 동결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동결하고 있는 동안에 물가가 계속 빠졌다는 거 그거 인지를 하셔 계셔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지금 시장 흔들리고 뭐 미장도 마찬가지고 국장은 나자빠져 있는 상태인데 이대로 이번 사이클이 끝난다고 보진 않아요. 이번 사이클이 언젠가 끝나겠지만 그때는 연준이 긴축을 다시 할 때 끝나지 그냥 경기가 연준은 긴축을 그냥 물가 내려가는 거와 착착착 맞춰서 내려가는데 경기가 확 꺾이는 일은 그렇게 높지 않을 것 같다. 그러니까 과잉 긴축만 아니면 돼요. 그래서 하나 여담으로 하나 설명을 하나 드리면 그럼 연준은 왜 지금까지 과잉 긴축을 했느냐? 과잉 긴축을 했느냐? 그거죠. 연준은 지금까지 백미러 보고 했잖아. 데이터 디텐던시. 데이터 보고 하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 데이터라는 게 우리의 삶에서도 봐도 주유소의 휘발유 가격처럼 매일 바뀌는 게 있고 그리고 자동차 보험료처럼 1년마다 바뀌는 게 있고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에 대한 노출도도 다르고 그리고 노출을 계산하는 법도 반영하는 법도 다르고 그 반영된 걸 계산해서 집계하는 법도 다 다르기 때문에 각각 속도가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주거비 이런 것들 때문에 물가가 실제 물가보다 높게 잡힌다. 실제 물가는 이렇게 찍고 내려오는데 다른 것들이 내려오니까 요만큼이 늦게 된다는 설명을 많이 드렸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러면 지금까지 한 1년은 이것 때문에 물가 지표가 실제보다 높게 나왔어요. 그래서 금리가 올라가다 내려가지 못하고 옆으로 기었단 말이지. 근데 이게 또 진행이 되면 실제 물가는 이렇게 내려가고 있는데 내려가다가 물가가 이렇게 내려가고 있다가 얘가 뒤늦게 내려오다 보니까 오르는 것도 늦잖아요. 오르는 것도 늦어. 이때는 실제 물가보다 그 연준 데이터 기준으로는 낮게 나온다고. 똑같은 이유로. 근데 방향만 바뀐 거지. 제가 지난 라이브 설명드렸잖아요. 근데 연준은 이 데이터를 보고 하잖아. 앞으로 얘는 느린 거니까 앞으로 이게 올라올 거야 라는 생각을 하지 않고 지금 데이터만 보는 거잖아. 앞으로 이렇게 될 거니까라는 건 그 옐런 때까지 포워드 가이던스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앞을 보지 않고 지금만 보겠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때는 물가가 약간 반등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제는 그럼 이거 보고 금리를 계속 낮추고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럼 이쯤에서 멈춰야 되는데 얘가 낮으니까 계속 낮춰. 그럼 물가는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다가 고개를 다시 확 들겠죠. 그때는 과잉 완화가 올 거니까. 이해되시죠? 그러면 이게 다시 생각지도 못하게 긴축으로 다시 가겠죠. 요때 생각보다 강하게 긴축을 할 것 같다라면 그때 사이클이 끝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아직은 이제 이 단계를 시작하려고 한 단계라서 아직은 멀었다는 거예요. 아직은 멀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과정에 그 계절이 바뀌고 하면서 이제 바람이 너무 세게 분다라는 거고 그리고 사실 주식시장 역사를 보면은 경기가 꼬꾸라져서 시장이 무너질 때보다 사실은 이제 긴축 때문에 시장이 무너지고 그 다음에 그 영향으로 경기도 같이 무너지는. 그래서 주식시장이 실제 경제보다 6개월 정도 선행한다는 말이 그렇게 나온 거거든요. 그런 거를 보면 이게 아직은 제가 볼 때는 침체에 대해서 그렇게 진지할 필요 없고 심지어 거기에다가 베팅하는 거는 이거를 놓칠 가능성이 높다 봐요. 연준은 이제 높이는 것도 늦어가지고 빠르게 높였고 낮추는 것도 늦춰가지고 꽤 이제 낮출 것인데 그것 때문에 물가가 전반적으로 내려가는 상황에서도 약간 오버할 일이 있을 텐데 그때도 늦을 거기 때문에 그때는 잠깐 유동장세가 꽤 와서 꽤 재미나는 시장이 올 것 같은데 그걸 다 놓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막 전망을 하지 않습니까? 주식을 하다 보면 전망을 안 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도 아시죠? 저도 마찬가지고 전망이 매번 어떻게 맞아요? 그렇잖아요. 매번 맞출 수는 없죠. 매번 틀리는 사람은 있어도 매번 맞추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면 전망을 안 하는 게 낫지 않냐. 그래서 전망하지 말고 대응하자라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충 이럴 것 같은데라는 생각을 아예 안 할 수는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표현 안 해서 그렇지 내 마음속에는 아래쪽이든 위쪽이든 그쪽으로 갈 것 같다는 전망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망을 하는 것까지는 좋아. 근데 전망은 전망이고 대응은 전망으로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전망 때문에 대응을 안 하면 망하는 겁니다. 전망이 틀리면 망하는 게 전망대로 하다가 대응을 하지 않기 때문이거든요. 대응은 뭘로 하냐 그럼 차트로 하죠. 차트로 합니다. 뭐 차트로 하니까 되게 웃긴데 그냥 정확히 얘기하면 가격 흐름인 거예요. 가격 흐름. 지금 반도체가 펀더멘틀 무너졌습니까? 아니죠. 화장품도 엄청 좋았다가 다 무너졌다가
또 좋게 나오니까 또 올랐다가 뭐 개판 5분 전이잖아요. 실적 추이라던가 이런 것들은 그렇게 드라마틱하게 바뀌지 않습니다. 보통 실적이라는 것들은 그렇게 크게 움직이지 않거든요. 그런데 주가는 크게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망을 할 때는 주로 실적 추이라던가 펀더멘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전망이 좋다 하더라도 가격 흐름은 수급인 거든. 팔면 답이 없지 뭐. 아무리 좋아도 그냥 다 집어 던지면 떨어지는 거지 뭐. 그걸 어쩌겠습니까? 그러니까 대응을 차트로 한다는 건 그냥 수급상 불리해지면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전망을 하되 전망은 전망인 것이고 대응은 차트대로 해서 전망과 대응이 따로따로 움직일 때가 많아야 돼요. 그게 같이 된다면 더 좋겠지만 전망이 매번 맞을 수가 없기 때문에 나는 뭐 예를 들어서 AI가 더 갈 것 같다 라고 했는데 주가가 꺾이면 일단 빼고 봐야죠. 빼고 봐야죠. 그런 다음에 다시 가면 다시 타든지, 심지어 그러고 나서 바로 반등을 해가지고 털린다 하더라도 그 털리는 게 무서워가지고 물리면 안 되는 거니까. 그래서 전망하고 대응을 분리시켜야 됩니다. 분리시켜야. 그러니까 뭐 강세론자, 뭐 비관론자, 뭐 이런 것들 사실 의미 없어요. 그래서 전망은 웬만하면 긍정적으로 하자는 거예요. 긍정적으로 하고 반도체도 괜찮을 거고, 뭐 배터리도 좋을 거고 다 좋을 겁니다. 일단 그렇게 해도 돼. 뭐 이렇게 해서 틀리다 저렇게 해서 틀리다 똑같은데, 문제는 실제 시장은 우리 예측대로 안 가니까 거기 맞춰서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차트가 추세가 꺾이든지 아니면 차트에서 기수가 발생하면 적극적으로 비중을 줄여야 돼요. 펀더가 괜찮고 이런 것들을 찾기 시작하면 이미 한 발 늦은 거예요. 그러니까 펀더가 나쁘면 아예 근처도 가면 안 되는 것이고, 펀더가 좋은데도 주가가 꺾이면 빨리 적극적으로 실현하고, 그러고 나서 뭐 털리면 어쩔 수 없고, 그리고 다시 가면 다시 타면 돼요. 근데 이제 이 추세를 다 먹겠다, 언젠간 꺾기가 있지만 최대한 끝까지 물고 늘어지겠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다가 이제 그 적절한 대응하기가 어려운데, 근데 문제는 말처럼 쓰죠. 뭐 차트가 깨지면 팔아라, 뭐 추세가 꺾이면 팔아라고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여러분들이 차트를 보고 이게 꺾였는지 어떻게 했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죠? 뭐 저희라고 해서 딱 정해진 틀이 있는 건 아닐까요? 정해진 공식이 있다면 누군가가 자동 매매로 세상의 모든 돈을 끌어가고 있겠죠. 그렇지만 확률적 사고 해야 되고, 만약에 좀 배우고 싶으시면은 저희가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이번 하락장에서도 사실 좀 보완한 게 굉장히 많습니다. 하락장에 보완하지, 상승장에는 이게 내가 잘 맞춰서 올라간 건지, 이거 그냥 뭘 했는데 다 올라가, 그럼 뭐 때문에 올라간지도 모르는 거잖아요. 근데 하락장에서는 내가 그때 요때 팔았으면 더 좋았을 걸, 이런 게 분명히 있잖아요. 그죠? 고점에 파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요때쯤은 팔았으면은 아주 좋았을 텐데, 이런 것들이 아쉬움이 분명히 있는 곳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것들을 찾아내는 방법, 그런 것들을 이제 고민하실 필요가 있고, 그게 너무 막막하거나 하시면은 이제 저희한테 연락을 주시면 같이 투자하면서 배우시면 될 것 같습니다.